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는 지원하는 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조사를 의뢰한 기관에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 방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글쓰기를 할 때 조사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조사 보고서 역시 잘 작성되기 마련입니다. 그 읽기 훈련 속에서 이미 많은 글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보고서 역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론을 어떻게 어떤 현상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사의 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러한 방식으로 연역적 논증을 해갈 수 있겠죠. 반면에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그 사례들을 종합 정리하는 그래서 이론적인 함의를 끌어내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조사 보고서 역시 조사 기간 내내 메모하기와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의 원리는 과학적 방법에 한정한다라고 할 때 과학적 글쓰기 그것은 경험적인 증거를 주장하는 그런 글쓰기가 될 것입니다. 조사 보고서가 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했음을 밝혀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분석적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범주를 가지고 조사 대상을 나눠놓고 쪼개놓고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쪼개진 것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이 체계성을 갖추는 거겠죠. 그리고 그 체계를 갖춰가는 방법은 역시 정확하고 일관되고 엄밀하고 객관적인 이 방식으로 논리를 펴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쓰기의 기준은 연구자의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과학적인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잘 전달하고 정확하게 공정하면서도 그리고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글의 표현 요건을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장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체계성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자신의 의견보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겠죠. 조사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글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사 보고서든 글쓰기든 어법에 맞추지 않으면 독자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로서 조사 내용과 관계없이 조사의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게 마련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의 제목입니다. 조사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물론 의뢰한 기관이 글의 제목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사 보고서든 논문이든 글의 제목이 그 보고서나 논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제목을 정할 때는 주제를 한정하고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글의 제목을 정하는데 논문의 제목을 정하는데 어떤 교과서의 개론처럼 정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만을 보고서 이 보고서의 이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함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령 스마트폰과 정보사회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담게 되겠습니까? 독자들이 이 제목을 보고서는 이 제목이, 이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스마트폰이 정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초점을 좁힌다라고 하면은 그 스마트폰이 정보 사회에서 우리 그 여러 가지 이 영향들이 있겠지만 정보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중에서 스마트폰이 미치는 영향에 한정 짓겠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스마트폰과 정보 사회에 여러 가지 관계나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보 사회를 좀 더 촉진하거나 또는 방향을 바꾸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제목을 가지고 조사 보고서나 논문의 제목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원, 이 컴퓨팅의 원리, 아니면 적용 방법,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좁혀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 중에서도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 산업에서 유비쿼터스와 정보화 촉진의 중요성, 이런 제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목이 아니라 그럴듯한 제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목을 써도 좋겠습니다만은 유비쿼터스와 정보화 촉진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적용 범위를 건설 산업에 한정한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목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 산업에서 유비쿼터스와 정보화 촉진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유비쿼터스와 정보화 촉진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그렇게 하고 특정하게 부제목을 붙여서 건설 산업에 한정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건설 산업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만 이 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비쿼터스와 정보화 촉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독자들도 끌어당길 수가 있겠죠. 자, 글의 목차는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조사를 의뢰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제출문과 표제지를 만들고 전체 목차와 표 목차, 그림 목차, 그리고 수행 일정이나 예산, 부록,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양식은 갖춰져 있는 양식들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양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표제지에 해당되는 것과 부록에 해당되는 것 말고 본론적으로 이 조사의 실제 내용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본론 부분일 것입니다. 그 양식 역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채워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본론이라는 말로 하면 표제지와 부록, 이것을 서두와 말미라고 했을 때 본론 부분이 이 내용인데 그 속에 본론이 또 있다, 이런 거는 중복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본론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본론 부분에 이 과제의 배경이라든지 수행 방법이라든지 기대 효과라든지 그리고 실제 분석 내용 같은 것들을 담아내야 되겠죠. 제안서 수준에서라고 하면은 기대 효과까지를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자, 글 전체로 보면 조사 보고서도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어떤 조사 보고서나 어떤 논문이나 결과적으로 목차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짜면 안 좋다라는 것이죠. 본론 부분의 내용을
몇 가지의 절로, 몇 가지의 장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본론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 그룹핑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더 확장시켜 볼 때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만은 이론적인 배경이나 그 조사의 또는 그 연구 대상의 제도적인 배경을 제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어떤 틀을 가지고 분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는 본론 부분을 크게 장별로 절별로 구분을 해서 내용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문서 작성의 예시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본론 부분을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사 보고서는 특히나 계량적으로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쓰거나 설문 분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석의 틀, 어떤 이론적인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론을 가지고 분석의 틀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설문 분석의 이 통계 기법의 전체적인 연구 모형은 어떻다. 그리고 각각의 쓰는 변수들은 어떻고 그 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러한 이 연구 설계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 모형을 적용하면 그 결과로 나오는 분석이 있을 것이고 그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내용이 이 목차에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자, 글의 목차 예시를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의 조직관리, 이 제목도 너무 광범위합니다만은 서론, 본론, 결론 어떤 글이든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프로젝트의 조직관리 중에 어떤 걸 연구할 거냐? 프로젝트를 성공하려면은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공적인 프로젝트 조직관리 이런 식으로 조사 보고서의 논문의 목차를 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론 부분에서는 프로젝트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조직 구성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그 속에서 프로젝트 조직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겠다. 이러한 목차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훨씬 전달이 잘 될 것이며 제목과 목차만 봐도 이 논문에서 또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해 줄 것입니다. 연구 계획서의 예시로 한번 볼까요? 조사 보고서에 앞서 계획서 부분을, 제안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논문으로 확장시켜 본다라고 하면 논문 역시도 연구 계획서가 있고 실제 제출하는 논문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지방정부에서 지방의제 21이라는 이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데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민관 파트너십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이런 연구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해보시죠. 전체적으로 목차는 계획서의 목차는 연구 문제를 던지고 어떤 이론을 쓸 것인지 그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조사와 연구는 어떻게 수행이 될 것인지 연구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사를 실제로는 얼마간의 기간과 예산을 들여서 실행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구 문제 부분에서는 연구의 이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연구의 목적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한정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할까요? 왜 이 논문을 쓰는지, 왜 이 조사를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점점 더 확산되면서 민관 파트너십의 관계나 위상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 문장으로 이 조사 보고서에 이 논문에 가장 큰 의미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제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뉴 거버넌스라는 이런 개념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논문과
이 보고서에, 이 조사 보고서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서론과 이런 문제 제기에서는 이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든 책이든 이론이든 그 논문이든 그런 소스에서 중요한 문단, 잘 인용될 만한 문단, 영향력 있는 글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에는 이 민관 파트너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론적인 자원을 여기저기에서 끌어오는 것이죠. 환경 문제에 특히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이 지방의제 21이라는 이 사례를 가지게 됐다.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새로운 거버넌스라는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끌어들이게 됐다.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을 제도화한다라면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죠. 자, 연구 설계에서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거나 자료 수집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라든지 통계치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 모형이나 아니면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분석의 틀이라는 것은 이 틀을 보면 이 논문이나 이 조사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방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지역에서 지방의제 21이라는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파트너십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겠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 거버넌스의 여러 가지 차원들을 행정의 권한, 도시의 특성, 단체장의 리더십, 경제적인 조건, 시민사회의 역량 이런 것들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진협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은 거버넌스 차원으로 추진협의회 구성, 사무국이 있는지 여부, 예산과 조례가 있는지, 운영과 참여는 어떤지, 그리고 파트너십의 규칙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에서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추진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0일로 조사를 하겠죠. 위원 수는 몇 명인지 많은지 적은지 볼 수 있겠죠. 시민사회의 역량은 어떻게 볼 것인가, NGO의 숫자로 보겠다. 이렇게 조작적인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이 논문이 측정하고자 하는 또는 이 설문조사나 통계 분석을 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연구계획서가 통과가 돼서 본 논문이 작성이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발전이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본론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내용과 방식이 잘 범주화돼야 되겠죠. 자, 서론은 그대로 연구 의의와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민관 파트너십의 거버넌스 이론, 그리고 제도화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시했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조사 내용을 담아야 되겠죠. 논문의 본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이 글은 파트너십의 형성 단계, 그리고 지방의제 21의 수립 단계, 그리고 실천 사업 단계, 그렇게 단계별로 이 민관 파트너십의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6장에서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이 되는 장에서는 제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장을 잘 정리하는 논의의 종합, 이것은 전체의 결론이 아니라 이 장의 결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압축이 돼서 표나 그림으로 제시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 연구를 요약하고 이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
그리고 이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나 아니면은 추후 더 연구될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구성하겠습니다. 자, 조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사 보고서의 어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논문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춤법은 근래에는 포털 사이트에서나 아니면은 다양한 맞춤법 교재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활용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몇 가지 맞춤법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뭐로서 많이 헷갈리시죠? 신분이나 자격을 얘기할 때는 뭐뭐로서, 학생으로서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수단이나 도구일 때는 뭐뭐로서, 그래서 워드 프로세스로서 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수단이나 도구죠. 자, 대자가 붙습니다. 어떤 때는 떼어야 되는지 붙여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하는데 아닌 것 같다. 이런 경우는 그런데와 같은 의미입니다.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은 그런데가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에, 설명하는 방식에, 설명하는 글에 목적이 있다. 별도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떼는 것입니다. 떠난지, 그럴지도 지자를 붙이는 거죠. 떠난 때, 떠난 시간 이런 의미를 지자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도 이럴 때는 그럴지 아닐지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수 밖에 했던 바, 어찌할 바를 어쩔 줄 몰라 하다. 이런 것은 수 밖에 과거에는 띄어쓰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붙여 쓰는 이런 것들. 했던 바, 이것도 떠난 지 이런 것처럼 했던 바 이러면은 했던 상황 이렇게 끝나는 건데 어찌할 바를, 어찌할 지를, 어찌할 이 순간인지를, 어찌할 방법을 이렇게 됐을 때는 독립적인 뜻이 있으니까 띄어쓰는 것입니다. 잘하다, 잘 못하다 이런 경우는 원활하게 하다, 원활하게 하지 못하다, 뛰어나게 할 수 있다, 실수를 했다 이런 것에서 띄어쓰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우리가 흔히 넘어가는데 거북스러운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중 수동태가 없는데 수용되어지다 이렇게 영어를 번역하는, 영어의 수동태를 번역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수용되다 이중 수동태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사 보고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글쓰기에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마는 자신이 속한 분야 그리고 내 글의 목적을 고려해서 좋은 교재를 하나만 선택해 보시면 훨씬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